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경제학이 과연 무엇인가, 경제학에서 중요한 점은 뭔가 이런 것들 잠깐 언급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경제학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경제학에서 중요한 점은 그 사람들의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도 좀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경제학이 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며, 왜 합리적인 선택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 거기에 깔려있는, 경제학 전반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그 경제학이라면 뭐 사람들의 경제 행위를 분석하는 학문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경제 행위라는 거 어떤 거 있나요? 네. 사람들 그 개별적인 소비자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개인이 선택을 합니다. 소비적인 선택이요. 그게 어떤 겁니까?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죠.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가격에 살지, 어떤 종류를 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게 선택이라는 거죠. 그 선택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경제 활동 중에 하나, 소비. 다음 우리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생산입니다. 물론 개인이 생산하기도 하고 기업이 생산하기도 하죠. 기업을 뭐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사결정을 개인이 하게 되죠. 거기도 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을 그 기업체를 법인으로 평가해서 법체계에서 법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집단을 법인으로 인격을 부여하기도 하죠. 그런 법인에서 선택하는 생산량, 그다음에 어떤 상품을 생산할 건지, 어떻게 공급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선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를 고민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정부가 사회현상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야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더 복지 수준이 올라가게 될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경제 정책들에 대한 고민도 선택의 문제에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을 선택에 대한 학문이다. 네. 그 선택이 그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정말 뭘까? 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뭔가를 골라야 할까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할까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개념으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scarcity입니다. scarcity.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뭐 시공간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희소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생할 수 없죠. 네,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영생할 수 없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 하루를 사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끝이 언제 날지 모르고 끝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무한히 있다면 지금 당장 열심히 일할 이유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왜죠? 지금 좀 젊고 힘 있을 때 놀고 나이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서 그 소득으로 이제까지 빌려왔던 돈을 갚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건강하게 더 오래까지 지금 같은 조건으로 오래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더 쉽겠죠. 그런 걸 고민하는 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의 희소성이 있죠. 다른 자원들은 어떻습니까? 물, 뭐 자연, 그다음에 광석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원들 자체도 희소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학에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하죠. 좋은 환경이라는 거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죠. 점점 환경이 산업화를 통해서 나빠지고 있으니까
네, 그 가치가 좋은 환경, 좋은 공기 이런 것들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언젠간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어디서 오는가? 희소성에서 온다. scarcity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까르케 우리 경제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희소한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 그죠?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어떤 사람들이 먼저 쓰게 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제학의 선택이라는 부분, 우리는 선택의 학문이다,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숙명, 그거는 희소성 때문에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자, 경제학을 얘기했을 때 작게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경제 주체가 뭐죠? 소비자, 생산자, 정부 있죠. 네, 소비, 경제 활동이라고 했죠. 경제 활동, 소비, 생산, 분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연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과연 모든 사람들, 모든 활동들을 사람들의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어떤 활동들을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만약에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경제학에서 다루겠죠. 근데 만약에 경제 활동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 중에 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없느냐? 아주 많습니다. 경제학에 대해서 경제학을 통해서 우리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 봉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하기 때문에 자, 그 결혼이라는 게 과연 경제 활동인가? 결혼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게 경제 활동인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연관돼 있다라는 거죠. 자, 방역에 대한 것들도 경제학에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과연 어떤 방역 체계를 펼쳐야 될 것인지. 초반기부터 말이 아주 많았죠. 집단 면역 체제로 가야 된다. 뭐 그렇게 그런 철학을 따지는 국가들도 많았고, 우리는 일단 방역 수준을 강도를 높여가지고 발병률을 발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많이 초점을 맞췄죠. 국가마다 다르고 국민들마다 다르고 왜 그렇죠? 국가들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동의 어렵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나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그런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경제학에 왜 포함되지? 네, 경제학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 선택에 대한 폭이 넓다. 그게 경제 활동이랑 연관이 되냐? 생산 소비 이렇게 좁게 바라본 생산 소비 배분에 관해서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 정확하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정책 쪽에 가다 보면 더 많은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경제 활동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경제학자들이 저기 들어가서 저런 일을 하지? 예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병원 하나 설립해야 된다. 그런 경제학자들이 들어가죠. 어떤 공공단체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병원이 필요하다. 그게 타산성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의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얼마나 필요하고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고 어떤 수준의 어떤 크기의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 경제학적인 고려사항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 경제학 전공의 직장인들, 그러니까 그 고용인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범위라는 거 이렇게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면 아주 넓다. 결혼에 대한 경제학,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계, 남자들은 어떤 걸 원하고 여자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서로 내리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자, 온라인 데이팅 시스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경제적인 모형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소비, 생산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경제학을 넓게 보면 인간의 모든 활동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져 있다. 크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과정들이 희소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의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항상 분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또 다른 부분은요. 우리 좋은 결정들을 내릴 때 나만 결정이 내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면 나만 결정을 내리면 돼요. 나 하나만 딱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의 결정이 타인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공동체의 영향이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환경과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 상호작용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 그건 뭐 즉각적으로 바로 경제학에서 보는 거는 시장에서 볼 수 있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자 공급자 간의 뭐 대립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상반되는 힘과 의도가 마주쳤을 때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결론이 있겠죠. 균형에 다다르게 된다. 그 균형에 다다르게 됐을 때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물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경제학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뭐 그런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경제학을 좁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아주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꼭 소비자와 생산자만이 아니다. 아주 다양한 포맷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Principles of Economics. 그러니까 뭐 경제 원론을 영어에서 원래 쓸 때는 Principles of Economics. 그래서 이제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름 과목 내용이. 그 경제학 기본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 전반에 흐르고 있는 뭐 원리들, 경제학자들을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한다. 저변에는 이런 원칙들이 깔려져 있다. 이런 얘기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많이 나열하면 10가지, 11가지 뭐 이렇게 나열할 수 있고 교과서에도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3가지로 요약하고 싶은데요. 그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것도 좀 영어로 들으니까 좀 뭐 편하게 들리지 않고 최적화도 사실 뭐 이렇게 편하게 들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뜻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최적화는 우리 극대화와 극소화로 나눌 수 있고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미분에서 특히 많이 쓰죠. 극대점, 극소점 구할 때 미분에서 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미분을 공부하셨다면 극대점, 극소점 많이 구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나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방법론들 또 다른 형태의 함수에 대한 것들 수학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최적화가 무엇인가? 자,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죠? 개별적인 소비자는 나의 행복이 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소비점, 소비 지점 이걸 구해가는 것 그게 소비자의 목표죠. 그 소비자의 목표를 따라가는 것, 최적화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 최적화 상태를 바라보는 거죠. 자, 생산자는 어떻습니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Profit Maximization이죠. 그 과정에 또 생산자 이론을 들여다보면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비용 극소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최저로 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 중에 하나죠. 생산자, 소비자, 정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산자도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까? 정부는 웰페어 맥시마이제이션을 합니다. 전반적인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 웰페어를 측정하는 방법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타겟을 가지고 최적화점을 찾아낸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
라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약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균형. 옵티마이제이션, 균형. 그 다음 균형입니다. 자, 우리 시장 이론에 대해서 우리 미시경제학, 그 다음에 경제원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시장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 요 각각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첫 번째로 소비자 이론에 들어갈 수 있는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효용 극대화, 행복 극대화 이렇게 볼 수 있고, 생산자 이론에 들어있는 비용 극소화 또는 이윤 극대화, 요거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네. 그게 최적화라는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죠. 상호작용.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디서 만납니까? 시장에서 만납니다. 시장에서 만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시장 균형 가격이죠. 균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결과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결과, 그 결과가 결론, 그 결론이 바로 균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적화와 균형. 최적화는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한다. 나의 목표를 최대로 행복하게, 이윤이 최대가 되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경제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균형을 도출해낸다. 네, 그게 두 번째 균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강조했던 균형이라는 것도 그 균형인 거죠. 이퀄리브리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한 것은 이 부분에 조금 빠져있는, 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서 좀 빠져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계량입니다. 계량. 임필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경제학에는 그런 원칙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학자나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론은 이렇고 나의 청사진은 이렇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거다. 나올 거다죠. 네. 우리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론일 뿐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데 당신이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처럼 딱딱 떨어지게 간단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당신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호작용이나 다른 어떤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런 것들이 생길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 것들, 정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것들을 수학적으로는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확률로 처리를 합니다. 그 확률이 뭐죠? 일어날 가능성이죠. 가능성을 측정해서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뭔가 일어날 거예요. 뭔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걸 증명해봐. 네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은 믿겠죠. 그 사람의 말을. 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해서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전문가라서 더 많은 확률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학문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증명의 과정이 사회과학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학문이죠, 우리. 사회과학입니다. 인간 단 하나만에 대한 학문도 아니에요. 그룹 있죠. 사람들이 집단입니다. 사람이 하나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데 이게 모여있는 집단에 대한 연구다라고 하면 더 어렵다는 거죠. 개별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흘러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떤 결론을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느냐. 이게 모형과 실제 상황과의 항상 대립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모형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설명력이 높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근데 현실은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로 직접 바라보고 그런 결론을 바로 내릴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100명이면 100개의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반론할 수 있는 거죠. 그 반론 과정 속에서 어떤 객관적인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량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자, 요즘 어떤 세계입니까? 빅데이터 이어라입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죠? 자, 이제까지는 어떤
이론적인 과정들, 이론적인 어떤 내용들을 증명하려면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과 시간, 비용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많이 쌓여져 있고 지금도 진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데이터가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특히 데이터의 풍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보면 그걸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인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술들, 그 부분이 임피리시즘, 계량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통계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계량 경제학, 이코노메트릭스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론을 생산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한다는 거죠. 자, 사회과학에서 어떤 사람이 이론을 내세우면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서포팅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임피릭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것도 계량적인 부분이죠. 계량 모형을 만들어서 계량 모형을 실행을 하고 거기에 설득력을 많이 지지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부분을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당장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미래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 모형을 바탕으로 계량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모형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설명을 예측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전은 참 어려웠죠. 모형 자체를 우리가 간단한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수학적인 복잡한 모형이고 그걸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통계학적인 변수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힘들었습니다. 컴퓨터의 힘을 빌렸죠. 컴퓨테이션이라고 하고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풍부한 빅데이터 바탕의 분석 다음에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까지 포함되는데 거기에 컴퓨팅하는 모형을 바탕으로 변수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는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모형 세우고 최적화하는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호작용으로 어떤 균형, 결과물이 도출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결론들, 모형을 바탕으로 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증명이 되는지 안 증명이 되지 않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서포팅을 한다라는 거고 이게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것.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컴퓨터로 모형을 이렇게 러닝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결과물들을 발표하는 단계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 중에서 가장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코노믹 매트릭스 부분을 딱 임피릭스 부분을 딱 잘라내고 나면 두 가지로 더 중요한 두 단어 기본 원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최적화와 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적화와 균형에 대해서 이제 따로 나와 있는 각 세부적인 내용들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적화 과정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극대화하는, 최적화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의사결정이 왜 필요하다? 희소성 때문에 필요하다. 근데 왜 해야 되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얻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받죠.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받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받는 걸 더 많이 받고 주는 걸 적게 주기 위한 선택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줘야 되는 것 이걸 어떻게 또 정의를 하느냐.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기회비용. 내가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없다. 그게 선택이죠. 여러 군데의 가능성들이 있을 때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고르는 것.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제일 좋은 것,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것.
나한테 제일 큰 가치를 주는 것. 그겁니다. 자, 어떤 영화에서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미식축구에 관련된 영화인데 어떤 뭐 고아가 운동신경이 좋은 고아가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그런 영화에서 이제 그 집 없는 흑인 이제 학생을 어떤 부잣집 백인 가정에서 데리고 와서 도와줍니다. 근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쇼핑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걸 고르는 활동이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가격 때문에. 그런데 가격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뭐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든지 간에 나한테 최고의 것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가격이 높아서 이거는 나의 프라이스 레인지가 아니다. 내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제거하는 거고요. 나의 대상 중에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쇼핑이라는 거, 소비라는 거, 그것이라는 거죠. 근데 일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화사였는데 경제학자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경제학적인 사고를 하면 그렇지, 쇼핑이라는 거, 소비라는 거 그런 거지. 나한테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선택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일어나냐, 마지널한 부분에서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이제 챕터가 점점 지나가면 좀 더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어떤 과정이냐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요거 하나 큰 뭉터기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의 조그만 단위를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변해갈 때, 순간순간 변해갈 때의 변화들. 내가 이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최소의 단위로 생각하고 이 한 모금 단위의 가격은 얼마일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거 대신에 내가 커피를 안 마시고 차를 마신다. 커피 한 모금 대신에 차 한 모금이 주는 행복과 다음에 마실 커피 한 모금 또는 한 잔의 가치가 커피보다 차가 더 높다면 차를 마셔야겠죠.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한계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결정은 추가적인 하나의 더 소비, 한 단위 더에 대한 소비, 그것들을 비교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계라는 개념, 마지널이라는 개념은 원래 수학적으로는 미분 개념에서 왔기 때문에 미분 잘 이해를 못하신다 또는 힘들다 하시는 분은 또 힘들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수학적인 개념을 잠깐 빌려오긴 하겠지만 최대한 한국말로 언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은 최적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은 소비자나 생산자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얘네들은 유인에 반응한다.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 중에 이제 이런 쪽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하는 바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살짝 집어넣는 마케팅 기법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그런다던가 시작점을 어디에 놓는다던가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경제학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화해가지고 그 부분만 전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을 행동경제학 또는 행태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 인센티브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느냐, 어떤 경제적인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 중에서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갖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걸 유인이라고 하고요.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인센티브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인센티브. 그러니까 최를 할 때 사람들의 행동을 조금씩 또는 이렇게 바꿔 나갈 때 뭐가 필요하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바꿔 나가도록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정부의 정책에도 들어가고 생산자의 판매 전략에도 들어가는, 마케팅 전략에도 들어가는 내용들이 포함이 여기에 되고 있다. 그런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적화에서 우리 고민했던 건 뭐죠? 첫 번째로 우리 고민했던 거, 최적화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대가가 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위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갖고 한 잔 더 먹을 때 나의 받을 수 있는 기쁨. 그다음에 한 잔 더 먹을 때 포기해야 되는 나의 비용과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소비자나 어떤 경제 주체들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거는 상호작용에 대한 겁니다. 네, 경제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하죠. 어디서 만난다고요?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시장에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거래 동안에 오퍼 카운터 오퍼라고 하죠. 내가 뭐 이거 얼마에 팔게, 얼마에 사, 가격 좀 깎아줘, 아니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런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암묵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요? 수많은 생산자들과 수많은 공급자들이 있으면 상품이 좀 다를 수도 있죠. 비슷한 유도 있습니다. 같은 유라고 간주했을 때 어떤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놈이 가치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다면 그거 안 사죠, 소비자들이. 그냥 가격이 비싸서 안 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건을 안 살 때. 물론 질도 평가가 되고 질에 대비한 가격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상호작용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근본적인 원칙은 뭐냐? 시장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모두 이득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참가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만들고 말아. 시장에 가서 왜 사? 그런데 만드는 대신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다 모든 걸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나가서 노동해가지고 벌어온 소득을 바탕으로, 그 소득을 중심으로, 소득 한계를 바탕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상호작용에 들어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소비를 하는지 결론이 나게 돼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고 시장이라는 건요. 시장 이론에 가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가지고 오는 결과물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용한 결론이다라는 결론이 다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 그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시장 이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장 이론이 경제학의 뼈대를 이루고 있죠. 결론을 때려주는 겁니다. 펀치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루어진 균형이 모든 사람을 다 이롭게 하고, 그 결론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균형이다,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측정 방법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면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 이론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거를 기본적인 이제 이렇게 기본 원리로 쌓고 거기에 이제 다른 결과물들을 비교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겠죠.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안 나와서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이 달성되기가 쉬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 달성되지 않게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가라고 딱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연구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 원리에 깔려 있습니다. 사회과학이죠. 우리 모여서 삽니다. 시장이라는 것 자체도 경제 주체들이 각각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기본 바탕으로 깔고 경제학을 계속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거 정부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상호작용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하게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정부는 과연 어떤 단체인가라는 거죠. 어떤 주체인가라는 거죠. 어떤 경제 주체입니까? 정부가 정부를 위해서 일합니까? 정부는 사실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고 있죠. 국가일 수 있고 경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우리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 전체가 다 행복하면 좋겠죠.
전체가 다 행복하려면 어떤 논리로 어떤 목표로 가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경제가 하나 있어요. 국가가 하나 있어요. 국가 발전을 해야 되겠죠. 경제 발전입니다. 왜요? 배고프니까. 그 배고픈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수의 부유층이 있었죠. 예전부터. 그 왕정 시절부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계층에 따라서 소비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달라집니다. 근데 평균적인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죠. 네, 생산 능력이 늘어나서 GDP가 증가하면 됩니다. GDP에 대한 얘기 거시경제에서 배우지만 국가의 부부 또는 국가의 어떤 능력이 커지고 경제 능력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 라고 얘기하지만 평균적으로 네, 인생이 좀 더 부유해지면 쉬워지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잘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거시에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내용이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부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 증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가 증가돼가지고 물건들이 많이 생산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이 거시적인 경제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물건이 아주 많은데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요. 아니면 거래할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경제 순환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가 빨리 피처럼 돌아줘야 경제가 제대로 발전해낼 수 있는데 안 그런 경우에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경제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보다 더 많은 통화량을 공급했다. 돈 너무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죠? 극단적 인플레이션이 온다. 뭐 이런 과정들 우리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면 좀 더 알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뭐꼭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다 공부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다.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다 전반적인 경제학에서 흐르고 있는 기본 원리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로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기본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내용은 좀 생각보다 좀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중요한 부분들 한번 쭉 숙지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들이 앞으로 계속 사용되고 다른 경제학들을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경제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 뭐였냐? 여러 가지 원칙들 세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경제 주체들이 최적화를 한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행복 극대화 추구하고요.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 추구하죠.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비용 극사 부분도 조금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복지, welfare maximization을 합니다. 후생이라고도 합니다. 후생 극대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경제 단어들 그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요, 원래 이게 영어권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이론이 개발됐고 그걸 제일 먼저 번역하거나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냈던 국가가 일본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쓰고 있죠. 요즘 생각해 보면 그런 한자어,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어낸 한자어보다는 영어로 얘기하는 게 때로는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는 그냥 좀 훨씬 더 편한데 뭐 그 전에 학부에서 경제학을 계속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단어를 쓰긴 했지만 좀 뭐 영어랑 어떤 그 경제 용어랑 이렇게 비교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우리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까지 세 가지 얘기했죠. 그게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시장 균형이 결정될 거다. equilibrium. 옵티마이제이션, equilibrium 이 단어 두 개가 저변에 깔려 있다. 그 저변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챙겨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길게 얘기했지만 임페리시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 과정들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학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아니면 경제학자들 간에 서로 누구 얘기가 더 신빙성 있는지 체크해보고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계학적인 이코노메트릭스 계량경제학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그게 결론적으로 되게 상당히 설득력 있고 맞는 모형이다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 때까지 컴퓨테이션까지 쭉 흘러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고요. 요거 간단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 가셔가지고 꼭 익혀두시면 다음부터 이제 경제학 챕터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나 뭐 여러 가지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여기 답변이나 감상에다 꼭 써주시고요. 또 언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